안 돼. 절대 그럴 수는 없어. 나는 깨어나야 해. 지혜를 막아야 해. 서울 은평구 세민병원 재활병동 407호. 2025년 3월의 어느 날, 65세 박미선은 하얀 천장만 바라보며 꼼짝없이 누워 있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봄하늘은 맑고 푸르렀지만 그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3개월 전 횡단보도를 건너다 덤프트럭에 치인 후 실어증 진단을 받고 말 한마디 못하는 식물인간이 되어버렸다. 의사들은 가족들에게 냉정하게 말했다. 뇌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회복 가능성은 5%도 안 됩니다. 장기간 요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 여러분께서는 최악의 경우도 대비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박미선은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천장의 형광등 불빛, 복도를 지나가는 간호사들의 발소리, 옆 병실에서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 창밖에서 들려오는 까치 울음소리, 간호사가 체온을 재며 중얼거리는 소리까지 모든 감각이 너무나도 또렷하게 살아있었다. 단지 입이 열리지 않을 뿐,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뿐, 눈꺼풀조차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 안에 갇힌 죄수였다. 매일 아침 7시가 되면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를 확인했다. 8시에는 아침 식사 대신 영양제를 투여했다. 10시에는 물리치료사가 와서 굳은 다리를 주물렀다. 모든 것이 기계적이고 반복적이었다. 박미선은 그 지루한 일상 속에서 오직 딸들이 면회오는 시간만을 기다렸다. 첫째 딸 서지혜는 일주일에 2~3번 왔다. 둘째 딸 서민아는 한 달에 1~2번. 셋째 딸 서은정은 거의 매일 들렀다. 은정이는 이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었기에 근무 시간 틈틈이 엄마를 돌봐주었다. 박미선은 딸들의 손길을 느낄 때마다 살아있음을 실감했다. 하지만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은 몰랐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그 어떤 것도 표현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11시, 병실 문이 스르륵 열렸다. 복도 불빛이 스며들면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첫째 딸 서지혜였다. 39세의 지혜는 검은색 롱코트를 입고 있었다. 평소보다 화장이 진했고 표정이 어두웠다. 평소처럼 엄마를 돌보러 온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뒤에는 남편 강태준이 함께 있었다. 태준은 42세로 건설회사 부장이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지만 요즘 들어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다. 지혜가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닫았다. 그리고 복도를 한번 살핀 후 커튼을 꼭꼭 당겨 병실을 완전히 차단했다. 박미선은 본능적으로 불안함을 느꼈다. 왜 이 밤중에, 왜 커튼까지 치는 거지? 지혜가 엄마의 침대 옆에 바짝 다가섰다. 숨소리가 거칠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흘러나왔다. 엄마. 지혜의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깔렸다. 제발 이제 그만 좀 깨어나. 아니면 차라리 그냥 조용히 가줘. 이렇게 3개월째 누워만 있으면 우리만 죽어나잖아. 매일 병원 오는 것도 지겹고 병원비 내는 것도 지겹고 엄마 얼굴 보는 것도 이제 지겨워. 박미선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혜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엄마가 이렇게 누워 있는 게 내가 지겹다고.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다. 당신 말이 맞아요. 태준이 지혜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냉정하게 말했다. 장모님 병원비만 벌써 3천만 원 넘게 나갔어요. 게다가 우리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까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솔직히 장모님 깨어날 가능성도 없다잖아요. 의사도 희망 없다고 했고, 지혜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뒤적였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요양원 알아봤어. 경기도 외곽에 괜찮은 데 있더라고. 거기 보내면 한 달에 150만 원이면 돼. 지금보다 훨씬 싸. 게다가 우리가 매일 올 필요도 없고. 박미선은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요양원. 그곳은 가족들이 버린 노인들이 죽어가는 곳 아닌가. 그곳에 가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고 들었어. 그런데 태준의 다음 말은 더욱 끔찍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태준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장모님 통장에 얼마나 있는지 알아요. 평생 모은 돈이 상당할 텐데. 지혜가 주위를 살피며 조용히 대답했다. 엄마 적금이랑 예금 합치면 2억 정도. 아파트 명의도 엄마 앞으로 되어 있고 그게 시세로 5억은 될 거야. 강남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지만 역세권이라 가치는 있어. 태준이 눈빛을 반짝이며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7억이잖아요. 7억. 당장 병원비 갚고 대출 정리하면 우리 빚 없이 살 수 있어요. 애들 대학 등록금도 해결되고 당신이 원하던 새 차도 살 수 있고 해외여행도 갈 수 있어요. 지혜가 긴 한숨을 쉬었다. 문제는 엄마가 의식 없는 상태로 공식 인정받아야 해. 그래야 내가 법정 대리인 자격으로 엄마 재산을 관리할 수 있거든. 의사 능력 상실 진단서가 필요해. 박미선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지혜야, 너는 내가 평생 허리 휘어가며 모은 돈을 내가 죽기도 전에 가져가려는 거니? 이건 상속이 아니야. 이건 도둑질이야. 엄마가 깨어나면 어떡할 생각이니? 태준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만약 장모님이 깨어나시면 어떡하죠? 의사들이 가능성 희박하다고는 했지만 지혜가 차갑게 웃었다. 그럴 리 없어. 벌써 3개월째야. 3개월 동안 손가락 하나 안 움직였어. 눈도 안 뜨고 말도 안 해. 완전히 식물인간이야. 태준이 망설이며 말했다. 그래도 혹시 지혜가 태준의 말을 잘랐다. 여보, 우리 지금 5억 빚이 있다고. 5억. 이대로 가다간 6개월 안에 집 날아가. 차 앞 들어와. 애들 학교도 못 보내. 당신 회사에서도 신용불량자 되면 잘릴 수 있어.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혜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내일 담당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할 거야. 엄마 상태가 더 악화됐다고. 의사 능력 상실 진단서만 받으면 끝이야. 은행 가서 서류 제출하고 엄마 계좌 동결 풀고 돈 빼는 거지. 태준이 땀을 흘리며 물었다. 당신 동생들은 어떡하고? 특히 은정이는 매일 오잖아요. 지혜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미나는 원래 관심 없어. 맨날 자기 사업에만 정신없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오면 다행이야. 엄마한테 별로 애정도 없는 것 같아. 문제는 은정이야.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은정이가 제일 무섭죠. 매일 와서 엄마 챙기고 간호사들한테도 잘해달라고 부탁하고. 지혜가 이를 악물었다. 그 애는 엄마한테 진짜 착하거든. 어렸을 때부터 엄마 말씀 잘 듣고 효녀 노릇 톡톡히 했어. 그래서 절대 모르게 해야 돼. 은정이가 알면 절대 가만 안 있을 거야. 태준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은정이는 이 병원 간호사잖아요. 엄마 차트도 볼 수 있고 의사들이랑도 친하고 들킬 가능성이 높은데. 지혜가 비웃듯 말했다. 은정이가 뭘 알아? 간호조무사가 의사 결정에 뭘 할 수 있겠어. 법적으로는 장녀인 내 동의만 있으면 되는 거야. 게다가 은정이는 순진해. 설마 언니가 이런 짓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할 거야.
태준이 불안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봤다. 그래도 찜찜한데 혹시 나중에 문제되면. 지혜가 태준의 손을 꽉 잡았다. 문제 안 돼. 내가 다 계획했어. 의사 선생님한테는 엄마 상태 악화됐다고 하고 진단서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면 한 달 안에 재산 관리 권한 넘어와. 그럼 우리가 엄마 돈 자유롭게 쓸 수 있어. 태준이 망설이다가 물었다. 그런데 그 돈 쓰고 나면 장모님 노후 자금은 어떡하죠? 지혜가 차갑게 웃었다. 엄마는 어차피 깨어나지 못해. 요양원 비용만 내면 돼. 나머지는 우리가 쓰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니야. 딸이 엄마 재산 물려받는 게. 박미선은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눈물을 닦을 수조차 없었다. 눈물은 뺨을 타고 베개로 스며들었다. 지혜가 마지막으로 엄마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엄마 미안해.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우리 가족이 먼저야. 내 아이들이 먼저야. 엄마는 이미 인생 다 사셨잖아. 이제는 우리 차례야. 지혜와 태준이 조용히 병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 복도로 멀어지는 발소리, 그리고 다시 찾아온 정적. 박미선은 어둠 속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딸의 배신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견뎌야 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새벽 3시쯤 병실은 더욱 깊은 어둠에 잠겼다. 박미선은 잠들 수 없었다. 아니, 잠들고 싶지 않았다. 지혜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때 복도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걷고 있었다. 병실 문이 살짝 열렸다. 불빛이 새어 들어왔다. 간호사였다. 야간 당직 간호사가 순회를 하고 있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하며 중얼거렸다. 링거 잘 들어가고 있네요. 혈압도 안정적이고. 간호사는 박미선의 이마를 짚어보았다. 열도 없으시고. 좋아요. 간호사가 나가려는 순간 박미선은 온 힘을 다해 손가락을 움직이려고 했다. 움직여. 제발 움직여. 누군가에게 알려야 해. 지혜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하지만 손가락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몸은 완전히 말을 듣지 않았다. 간호사가 불을 끄고 나갔다. 박미선은 다시 혼자 남겨졌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생각했다. 내가 깨어나지 못하면 지혜는 정말로 내 재산을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요양원에 버려질 것이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차갑고 쓸쓸한 곳에서 천천히 죽어갈 것이다. 안 돼. 절대 그럴 수는 없어. 나는 깨어나야 해. 지혜를 막아야 해. 박미선은 온 정신을 집중했다. 손가락 하나라도, 눈꺼풀이라도, 뭐든 움직여야 했다. 하지만 몸은 여전히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절망 속에서 새벽을 맞이했다. 다음 날 아침 7시, 햇살이 병실로 쏟아져 들어왔다. 복도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 간호사들의 대화 소리, 환자들의 신음소리, 아침 식사 배식 카트가 굴러가는 소리.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7시 30분. 병실 문이 활짝 열렸다. 셋째 딸 서은정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37세의 은정은 하얀 간호복을 입고 있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 청순해 보였다. 엄마. 은정이 환하게 인사하며 다가왔다. 잘 주무셨어요. 오늘 날씨 정말 좋아요. 밖에 벚꽃이 활짝 폈어요. 엄마 창문 좀 열어드릴게요. 은정이 창문을 열자 따뜻한 봄바람이 병실로 들어왔다. 꽃향기가 희미하게 풍겼다. 은정은 엄마 곁에 앉아 부드럽게 손을 잡았다. 엄마, 저 어제 야간 근무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바로 왔어요. 엄마 손 좀 마사지해 드릴게요. 은정은 로션을 손에 덜어 엄마의 손을 천천히 주물렀다. 피부가 많이 건조하네요. 매일 해드려야 하는데 제가 요즘 바빠서 자주 못 와드렸죠. 미안해요, 엄마. 박미선은 은정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속으로 울었다. 은정아, 내 언니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아니? 내가 알면 얼마나 슬퍼할까? 엄마는 너한테 말하고 싶어. 하지만 말할 수가 없어. 은정이 엄마의 얼굴을 닦아주며 말했다. 엄마, 김현우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엄마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대요. 뇌파 검사 결과도 나쁘지 않고 혈압도 안정적이고 선생님이 희망을 가지라고 하셨어요.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꼭 깨어나세요. 저 엄마 목소리 너무 듣고 싶어요. 엄마랑 얘기하고 싶어요.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산책도 하고, 같이 드라마도 보고 싶어요. 은정이 엄마의 손을 볼에 갖다 댔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다. 지혜가 들어왔다. 어제 밤과는 달리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언니, 은정이 반갑게 인사했다. 이렇게 일찍 오시네요. 지혜는 은정을 힐끗 보더니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다. 응, 엄마 과일 좀 사왔어. 은정아, 너 야간 근무했지. 힘들었겠다. 은정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오히려 언니가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으세요? 지혜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은정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매형은 괜찮으세요? 언니 요즘 많이 지쳐 보이세요. 지혜가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괜찮다니까. 너무 참견하지 마. 은정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지혜는 은정의 반응을 보고 재빨리 표정을 바꿨다. 미안. 언니가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너한테 화낸 거 아니야. 은정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언니, 힘든 일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지혜가 차갑게 웃었다.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어. 돈 5억 있어. 은정이 당황했다. 5억이요. 지혜가 농담처럼 말했다. 아, 농담이야. 신경 쓰지 마. 은정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언니를 바라봤다. 뭔가 이상했다. 언니의 눈빛이, 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그때 지혜의 핸드폰이 울렸다. 지혜는 핸드폰을 확인하고 급하게 병실을 나갔다. 복도에서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응. 은정이가 있어서 못 얘기해. 나중에 전화할게. 은정은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은정이 엄마를 돌아보았다. 엄마, 큰언니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아요. 박미선은 속으로 외쳤다. 은정아, 내 언니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해. 제발 막아줘. 하지만 은정은 엄마의 마음을 알 수 없었다. 은정은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복도에서 지혜가 다시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미소를 본 박미선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오후 2시, 둘째 딸 서민아가 병실에 도착했다. 34세의 미나는 강남에서 부티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다. 키가 크고 날씬한 몸매에 짙은 화장과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났다. 엄마, 미나는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진한 샤넬 향수 냄새를 풍기며 짧게 말했다. 미안해. 오늘 정말 바빠서 10분만 있다 갈게. 매장에 손님 예약 있거든.
은정이 실망한 표정으로 말했다. 언니, 요즘 너무 안 오시는 것 아니에요. 이번 주에 처음이잖아요. 미나가 핸드백을 의자에 던지며 짜증스럽게 대꾸했다. 아, 나도 돈 벌어야 한다고. 매장 관리에 직원 관리에 재고 정리에 세금 신고에 너처럼 한가하지 않아. 은정이 참았던 말을 터뜨렸다. 저도 일하면서 틈틈이 오는 거예요. 큰언니는 매일 오시는데 왜 언니만 바쁘다고 하세요? 미나가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쳐 바르며 말했다. 지혜 언니는 엄마 재산 때문에 오는 거지. 뭘 모르고 그래. 정말 순진하네. 은정이 멈칫했다. 재산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미나가 거울을 내려놓고 은정을 빤히 쳐다보았다. 너 정말 몰라. 지혜 언니 요즘 돈 문제로 완전히 미쳐 있어. 남편이 투자 잘못해서 빚이 어마어마하대. 은정이 놀라서 물었다. 빚이요? 얼마나요? 미나가 가방에서 담배를 꺼내려다 병원이라는 걸 기억하고 도로 넣었다. 5억. 아니 들었을 때는 6억이었나? 암튼 엄청난 금액이야. 은정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매형은 대기업 부장이잖아요. 연봉도 좋고. 미나가 비웃었다. 연봉이 좋으면 뭐해. 주식 투자 잘못하고 부동산 투자 실패하고 대출받아서 또 투자하고 완전 망한 거지. 은정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럼 큰언니는? 미나가 말을 끊었다. 그러니까 엄마 돈 노리는 거지. 은정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큰언니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미나가 핸드폰을 꺼냈다. 그럼 이거 봐. 미나는 핸드폰 화면을 은정에게 보여줬다. 문자 메시지였다. 대부업체에서 온 독촉 문자. 강태준 고객님. 연체 금액 2,300만 원. 3일 내 입금 없으시면 법적 조치 진행됩니다. 은정이 숨을 죽였다. 이거. 미나가 핸드폰을 거두며 말했다. 지난주에 큰언니 핸드폰. 화장실 간 사이에 내가 봤어. 이런 문자가 수십 개 와 있더라. 은정이 불안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다. 그 순간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지혜가 서 있었다.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미나,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미나가 어깨를 으쓱하며 태연하게 말했다. 사실이잖아. 언니 문자 내가 봤다니까. 지혜가 미나에게 다가가 손목을 세게 잡았다. 너, 내 폰 몰래 봤어. 미나가 손목을 빼내며 소리쳤다. 아파. 나. 그래. 내가 봤어. 그래서 알았지. 언니가 돈 때문에 얼마나 절박한지. 지혜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너, 진짜. 미나가 가방을 집어들며 말했다. 나갈게. 이런 분위기에서 더 못 있겠어. 엄마 안녕히 계세요. 미나가 병실을 나가려는 순간 은정이 그녀를 막아섰다. 언니, 좀 더 계세요. 얘기 좀 해요. 미나가 은정을 밀쳐냈다. 난 바빠. 너희끼리 알아서 해. 미나가 나가버렸다. 병실에는 지혜와 은정만 남았다. 은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언니, 정말 그게 사실이에요. 빚이 5억이나 된다고요. 지혜가 차갑게 웃었다. 그게 내 상관할 일이야. 은정이 다가가서 언니의 손을 잡았다. 언니, 힘들면 저한테 말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 통장에 2천만 원 있어요. 그거라도 쓰세요. 지혜가 은정의 손을 뿌리쳤다. 2천만 원. 그깟 돈으로 뭘 해. 은정이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다. 언니, 저도 최선을 다한 거예요. 지혜가 한숨을 쉬었다. 미안해. 언니가 너무 예민했어. 은정아,
걱정하지 마. 언니가 알아서 해결할게. 은정이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언니, 제발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엄마 돈은 엄마 거예요. 지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무슨 소리야? 은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언니가 엄마 재산을. 지혜가 버럭 소리쳤다. 닥쳐. 내가 뭘 안다고 언니한테 그런 소리 해. 은정이 놀라서 뒤로 물러섰다. 지혜는 가방을 집어들고 병실을 나갔다. 은정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엄마에게 다가갔다. 엄마, 큰언니가 뭔가 이상해요. 은정은 엄마의 손을 잡았다. 그때 엄마의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엄마, 은정이 깜짝 놀라 소리쳤다. 엄마가 울고 계세요. 은정은 급히 간호사를 불렀다. 간호사가 달려왔다. 환자분이 눈물을 흘렸어요. 간호사가 박미선을 살펴보았다. 정말이네요. 의사 선생님 모셔올게요. 잠시 후 담당 의사 김현우가 병실로 들어왔다. 58세의 김현우는 이 병원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 재활의학과 전문의였다. 회색 머리에 온화한 인상이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고 예리했다. 환자분 상태 어떻습니까? 김현우가 차트를 확인하며 물었다. 은정이 대답했다. 오늘 눈물을 흘리셨어요. 김현우가 박미선의 눈을 살폈다. 정말 눈물이 있네요. 김현우는 손전등을 꺼내 박미선의 눈동자 반응을 확인했다. 흥미롭군요. 동공 반응이 있습니다. 은정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김현우가 설명했다. 환자분의 뇌가 외부 자극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반사작용이 아니라 의식적인 반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정이 울먹이며 말했다. 그럼 엄마가 깨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김현우가 신중하게 답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며칠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은정이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들리세요? 저예요. 은정이에요. 박미선은 온 힘을 다해 손가락을 움직이려 했다. 하지만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김현우가 차트에 기록하며 말했다. 앞으로 더 정밀하게 관찰하겠습니다. 가족분들께서도 환자분께 자주 말을 걸어주세요. 그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김현우가 병실을 나가려는 순간 복도에서 지혜와 마주쳤다. 서지혜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지혜가 불안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네. 무슨 일이세요? 김현우가 조용히 말했다. 환자분 상태가 호전되고 있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굳어졌다. 호전이요. 김현우가 설명했다. 네. 오늘 눈물 반응이 있었고 동공 반응도 좋습니다.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혜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김현우가 지혜를 빤히 바라보았다. 근데 서지혜 씨, 혹시 최근에 환자분께 특별한 약을 드린 적 있나요? 지혜가 긴장하며 물었다. 약이요. 무슨 약 말씀이신가요? 김현우가 차트를 보며 말했다. 환자분 혈액 검사에서 이상한 수치가 나왔어요. 특정 신경계 약물 성분이 미량 검출됐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는 아무것도 안 줬는데요. 김현우가 눈을 좁히며 말했다. 그렇다면 이상하네요. 이 성분은 정상적으로는 검출될 수 없는 물질입니다. 더 정밀하게 조사해 봐야겠습니다. 지혜가 식은땀을 흘렸다.
김현우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참고로 병원 CCTV는 24시간 작동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다 기록에 남습니다.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김현우가 돌아서서 갔다. 지혜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섰다. 그리고 천천히 병실 쪽을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로 은정이 엄마를 돌보는 모습이 보였다. 지혜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날 밤 10시 병실에는 박미선 혼자 남겨졌다. 간호사들의 야간 순회가 끝나고 복도는 고요해졌다. 형광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천장을 밝히고 있었다. 갑자기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지혜가 들어왔다. 뒤이어 태준도 함께 들어왔다. 두 사람은 주변을 살피며 병실 커튼을 꼭꼭 닫았다. 지혜가 가방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냈다. 여보,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정말 괜찮은 거예요. 지혜가 차갑게 속삭였다. 괜찮아. 이건 약사 친구한테 구한 거야. 신경 억제제라고. 이걸 링거에 조금만 타면 엄마 의식이 더 흐려질 거야. 태준이 놀라서 뒤로 물러섰다. 그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의사가 알아차리면 우리 큰일 나요. 지혜가 태준의 팔을 잡았다. 안 걸려. 이 약은 일반 검사에는 안 나와. 특수 검사해야 나오는 건데 의사가 굳이 그런 검사 안 해. 태준이 망설이며 말했다. 하지만 만약 들키면 우리 감옥 가요. 지혜가 태준의 멱살을 잡았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빚이 얼마인데? 5억이야. 5억. 당신 회사에서도 곧 잘릴 거야. 신용불량자 되면 은행에서도 대출 받고 우리 완전히 끝나는 거야. 집도 차도 다 날아가고 애들은 학교도 못 다니고 이대로 가다간 우리 가족 전체가 무너져. 그래도 괜찮아. 태준이 입술을 깨물었다. 지혜는 링거줄을 만지작거리며 약병 뚜껑을 천천히 열었다. 투명한 액체가 담긴 작은 병. 그녀의 손이 떨렸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다. 두 사람이 황급히 커튼 뒤로 숨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은정이 들어왔다. 은정은 야간 근무 중이었다. 간호복을 입고 손에는 차트를 들고 있었다. 엄마. 은정이 조용히 다가와 이불을 덮어주었다. 오늘 김현우 선생님 말씀 들었죠? 엄마 의식이 돌아오고 있대요. 정말 다행이에요. 은정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저 정말 기뻐요. 엄마가 깨어나시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저는요. 엄마랑 제주도 여행 가고 싶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던 바다 보러 가요.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근데 저 요즘 너무 무서워요. 큰언니가 이상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돈 문제도 있나 봐요. 은정이 눈물을 닦았다. 엄마, 제가 언니 잘 지켜볼게요. 언니가 이상한 짓 못하게 할게요. 박미선은 속으로 외쳤다. 은정아, 내 언니는 지금 나쁜 짓을 하려고 해. 바로 저 커튼 뒤에 숨어 있어. 제발 알아차려줘. 하지만 은정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은정이 엄마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차트를 확인한 후 병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 발소리가 멀어지는 소리. 지혜와 태준이 커튼 뒤에서 나왔다. 지혜의 손은 여전히 약병을 쥐고 있었다. 오늘은 안 되겠어. 태준이 안도하며 말했다. 은정이가 자꾸 와서 지혜가 이를 갈았다. 내일은 꼭 해야 돼. 시간이 없어. 의사가 이미 눈치챘어. 더 늦으면 모든 게 끝나.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병실을 빠져나갔다. 박미선은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았다. 딸아, 엄마는 여기 누워서 다 듣고 있단다. 내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엄마는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엄마는 반드시 너를 막을 거야. 엄마는 깨어날 거야. 3일 후 오전 9시 박미선의 오른손 검지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처음에는 착각인가 싶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움직였다. 은정이 가장 먼저 발견했다. 엄마, 손가락?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은정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엄마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급히 간호사실로 달려갔다. 김현우 선생님, 빨리 오세요. 엄마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김현우가 서류를 내려놓고 급히 병실로 달려왔다. 몇 명의 간호사도 함께 따라왔다. 어디요? 김현우가 박미선의 손을 잡았다. 박미선 환자분, 제 말 들리시면 다시 한번 손가락 움직여 보세요. 박미선은 온 힘을 다해 집중했다. 모든 정신을 손가락 하나에 모았다. 움직여. 제발 움직여. 그리고 기적처럼 검지손가락이 다시 움직였다. 와! 은정이 소리쳤다. 김현우의 눈이 커졌다.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이건 명백한 의식 회복의 징후입니다. 김현우는 즉시 여러 테스트를 시작했다. 손전등으로 동공 반응 확인, 청진기로 심장 소리 확인, 혈압 측정, 산소 포화도 측정,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다. 아니, 정상보다 좋았다. 김현우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빠른 시일 내에 완전한 의식 회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은정이 울먹이며 엄마를 껴안았다.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이 소식은 곧 가족들에게 전해졌다. 미나는 매장에서 전화를 받고 잠시만요. 고객님, 제가 급한 전화 좀 받을게요. 미나가 매장 밖으로 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엄마가 손가락 움직이셨다고? 그럼 곧 깨어나실 수 있는 거야. 은정이 대답했다. 응,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늦어도 다음 주면 깨어나실 수 있대. 미나가 눈물을 훔쳤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언니한테도 연락했어. 응. 큰언니한테는 내가 지금 전화할게. 전화를 끄는 은정은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지혜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에야 전화가 연결됐다. 지혜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뭐야? 지금 좀 바쁜데. 은정이 기쁜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엄마 손가락 움직이셨어. 의사 선생님이 곧 깨어나실 거래.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다. 한참 후, 지혜가 말했다. 그래, 다행이네. 은정이 이상함을 느꼈다. 언니, 기쁘지 않아요. 엄마가 깨어나신다는데. 지혜가 짧게 대답했다. 기쁘지. 당연히 기쁘지. 난 지금 바빠서 나중에 병원 갈게. 전화가 끊어졌다. 은정은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언니 목소리가 뭔가 이상했어. 한편 지혜는 남편 태준과 함께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다. 안 돼. 지혜가 커피잔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다. 엄마가 깨어나면 끝이야.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 태준이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으며 말했다. 그럼 어떡하지? 이미 대부업체한테 이번 주까지 5천만 원 갚기로 했는데 못 갚으면 우리 집 차 앞 들어와. 지혜가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나야. 전화 너머에서 30대 초반으로 들리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언니, 무슨 일이에요? 이 시간에. 지혜가 낮게 속삭였다. 저번에 내가 부탁했던 그 약 있잖아. 더 센 거 없어. 확실하게 효과 있는 거. 수진이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언니, 그거 진짜 위험해요. 지난번 준 것도 이미 위험한 건데 더 센 건 자칫하면 사람 죽을 수도 있어요. 지혜가 소리쳤다. 됐어. 그냥 구해줘. 수진아, 내가 지금 얼마나 절박한지 알아. 수진이 한숨을 쉬었다. 언니, 이거 정말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은 안 도와드려요. 알았어요. 내일 줄게. 하지만 언니, 이거 들키면 정말 큰일 나요. 살인죄로 처벌받아요. 지혜가 전화를 끊었다.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여보,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이건 살인이잖아요. 지혜가 태준을 노려보았다. 살인. 웃기지 마. 엄마는 어차피 식물인간이었어. 그냥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뿐이야. 태준이 고개를 저었다. 난 못하겠어요. 이건 너무 심해. 지혜가 태준의 손목을 꽉 잡았다. 당신도 공범이야. 이미 약 넣은 거. 당신도 같이 했잖아. 당신도 빠져나갈 수 없어. 당신이 안 도와주면 난 당신도 고발할 거야.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당신, 진짜 그럴 거예요. 지혜가 차갑게 웃었다. 당연하지. 나 혼자 감옥 갈 순 없어. 당신도 같이 가야지. 태준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다음 날 오후 3시, 병실에는 은정과 미나가 함께 있었다. 미나가 엄마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은정아, 엄마 정말 깨어나실 수 있어. 100% 확실한 거야.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김현우 선생님이 확신하셨어. 엄마 뇌파 검사 결과도 좋고 혈액 검사도 정상이고 신체 반응도 점점 좋아지고 있대.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눈을 뜰 수도 있대. 미나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럼 정말 좋겠다. 엄마 목소리 너무 듣고 싶어.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할까? 은정이 미나의 손을 잡았다. 언니도 엄마 많이 보고 싶었구나. 미나가 눈물을 훔쳤다. 응. 사실은 나 사업 망해가고 있어. 부티크 적자 계속 나고 대출 이자 못 갚고 있어. 근데 엄마한테 말 못했어. 창피해서. 은정이 놀라서 물었다. 언니, 그럼 어떡해? 미나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그냥 버티고 있어. 근데 엄마가 깨어나시면 엄마한테 다 말하고 도움받고 싶어. 두 자매가 엄마를 바라보며 눈물 흘리는 순간 병실 문이 벌컥 열렸다. 지혜였다. 손에는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엄마 좋아하시는 과일이랑 죽 사왔어. 지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은정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언니, 오늘 기분 진짜 좋아 보여요. 얼굴도 화사하고. 지혜가 대답했다. 당연하지. 엄마가 깨어나신다는데. 얼마나 기쁜데. 하지만 지혜의 쇼핑백 안에는 과일과 죽만 있는 게 아니었다. 휴지 더미 사이에 작은 약병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미나와 은정이 화장실에 가고 커피를 사러 간 사이 지혜는 혼자 엄마 곁에 남았다. 엄마. 지혜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근데 나도 어쩔 수 없어. 우리 가족이 먼저야. 지혜는 가방에서 약병을 꺼냈다. 링거줄을 만지작거렸다. 주사기에 약을 조금 뽑아냈다.
손이 떨렸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김현우 의사였다. 서지혜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지혜가 황급히 약병과 주사기를 가방에 숨겼다. 네. 무슨 일이세요? 김현우가 차트를 보며 말했다. 환자분 혈액 검사 결과가 좀 이상합니다. 지혜가 긴장하며 물었다. 이상하다니요. 무슨 뜻이죠? 김현우가 설명했다. 특정 신경 억제 성분이 미량 검출됐어요. 이건 정상적으로는 나올 수 없는 물질입니다. 더 정밀한 검사를 진행했는데 결과가 오늘 나왔어요. 김현우가 지혜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 물질은 불법으로 유통되는 약물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환자분께 투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혜가 침을 삼켰다.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저희 가족은 아무도 그런 짓 안 했어요. 김현우가 냉정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병원 CCTV를 확인해 봐야겠네요. CCTV에는 밤 시간대 병실 출입 기록이 모두 남아 있습니다. 지혜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다. CCTV요. 김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곧 경찰에도 신고할 예정입니다. 환자 학대 및 살인 미수 혐의로. 말이죠. 지혜는 말없이 병실을 빠져나왔다. 복도를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에 찬물을 틀었다. 얼굴에 물을 끼얹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괴물이 서 있었다. 그날 밤 9시 병원은 고요했다. 낮의 소란스러움은 사라지고 복도에는 간호사들이 조용한 발소리만 들렸다. 박미선은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의식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복도를 지나가는 간호사들의 대화. 407호 환자분. 손가락 움직이신 거 봤어. 완전 기적이지. 옆 병실 환자의 TV 소리. 창밖에서 들려오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 모든 것이 생생하게 들렸다. 갑자기 병실 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열렸다. 발소리가 가볍고 조심스러웠다. 지혜도 태준도 아니었다. 미나였다. 둘째 딸 서민아가 떨리는 손으로 엄마의 침대 옆에 다가왔다. 숨소리가 거칠었다. 울고 있는 것 같았다. 엄마.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 미나야. 둘째. 미나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봉투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다. 엄마. 이거 큰언니가 나한테 줬어. 큰언니가 엄마 링거에 타라고 했어. 미나의 목소리가 더 떨렸다. 근데 나 무서워.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큰언니 눈빛이 완전히 이상했어. 박미선은 숨이 막혔다. 미나야, 그 약을 타면 안 돼. 절대 안 돼. 미나가 계속 울먹이며 말했다. 큰언니가 그랬어. 엄마가 계속 의식 없는 상태로 있어야 우리 가족이 산다고, 우리가 살 수 있다고. 근데 엄마,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왜 엄마가 깨어나시면 안 되는 거야? 왜? 미나는 울기 시작했다. 나 큰언니 무서워. 요즘 큰언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눈빛도 이상하고 말투도 이상하고 예전의 큰언니가 아니야.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다. 지혜가 서 있었다. 눈빛이 날카롭고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미나, 너 여기서 뭐해? 미나가 깜짝 놀라 약 봉투를 떨어뜨렸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며 하얀 가루가 조금 쏟아졌다. 지혜가 빠르게 다가와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집어들었다. 내가 준 약. 왜 아직도 안 탔어? 시키는 대로 안 해. 미나가 뒤로 물러섰다. 언니, 이게 대체 뭐야? 왜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하려는 거야? 지혜가 미나의 팔을 거칠게 잡았다. 너는 몰라도 돼.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너도 돈 필요하잖아. 부티크 망해가잖아. 미나가 소리쳤다. 그래도 이건 아니야. 이건 엄마를 죽이는 거잖아. 지혜가 미나의 입을 막았다. 닥쳐. 누가 들으면 어떡해. 목소리 낮춰. 미나가 지혜의 손을 뿌리치고 비명을 질렀다. 나 못해. 나 이런 거 못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지혜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다. 신고. 웃기지 마. 너도 공범이야. 이미 넌 내 말 듣고 여기까지 왔어. 내 지문도 이 약 봉투에 묻어 있고 증거도 다 남아 있어. 미나가 얼어붙었다. 언니, 설마. 지혜가 차갑게 웃었다. 그래. 내가 일부러 내 손으로 만지게 한 거야. 넌 이미 공범이야. 미나가 주저앉으며 울었다. 언니, 왜 이래? 왜 이렇게 변했어? 두 자매가 대치하는 사이 복도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다. 은정이었다. 언니들, 무슨 일이에요? 이 밤에 왜 여기 계세요? 은정이 병실로 들어왔다. 지혜가 재빨리 약 봉투를 주머니에 넣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엄마 보러 왔어. 은정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두 언니를 번갈아 봤다. 근데 왜 둘 다 얼굴이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미나가 울음을 터뜨렸다. 은정아. 큰언니가. 은정아. 지혜가 미나를 가로막았다. 미나가 요즘 스트레스 많아서 그래. 사업이 잘 안 된대. 걱정이 많아. 은정이 미나의 손을 잡았다. 언니, 괜찮아요. 힘들면 저한테 얘기해요. 은정은 지혜를 빤히 쳐다보았다. 큰언니, 요즘 엄마한테 자주 오시네요.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오셨잖아요. 지혜가 어색하게 웃었다. 엄마 상태가 좋아진다니까. 당연히 기쁘지. 자주 오는 거지. 은정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런데 큰언니, 김현우 선생님이 그러시던데 엄마 혈액 검사에서 이상한 약물이 나왔대요. 지혜의 얼굴이 굳었다. 은정이 차갑게 물었다. 신경 억제제래요. 그게 뭔지 아세요? 큰언니. 지혜가 침묵했다. 은정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CCTV 확인한대요. 밤에 누가 병실에 들어왔는지 다 확인할 거래요. 경찰도 곧 온대요. 지혜의 손이 떨렸다. 은정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식었다. 혹시 큰언니가 엄마한테 무슨 짓 한 거 아니에요. 지혜가 버럭 소리쳤다. 아, 내가 지금 언니한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증거도 없으면서. 은정이 한 걸음 다가섰다. 저 큰언니 믿고 싶어요. 정말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 눈을 보고 말해주세요. 엄마한테 이상한 짓 안 했다고. 지혜와 은정이 서로를 노려보았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미나는 구석에서 떨며 서 있었다. 바로 그때 침대 위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세 자매가 동시에 엄마를 봤다. 박미선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소리가 새어나왔다. 지혜. 은정이 비명을 질렀다. 엄마. 엄마가 말씀하셨어. 미나도 침대로 달려왔다. 엄마. 엄마. 지혜만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박미선의 입술이 다시 움직였다. 지혜야. 은정이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저예요.
은정이에요. 들리세요? 박미선은 온 힘을 다해 눈을 뜨려고 했다.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다. 30분의 1, 아니, 50분의 1 정도. 하지만 분명 눈이 떠지고 있었다. 흐릿하게 새 딸의 모습이 보였다. 지혜는 뒤로 물러섰다. 안 돼. 엄마가 깨어나면 안 돼. 모든 게 끝나. 지혜는 병실을 뛰쳐나갔다. 복도를 달려 병원 밖으로 나갔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지혜는 빗속에서 남편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끝났어. 엄마가 깨어나고 있어. 눈도 떴어. 곧 말도 하실 것 같아.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어떡해요? 우리 이제 어떡하죠? 경찰 온다며. 지혜가 비를 맞으며 차갑게 말했다. 마지막 방법이 있어. 태준이 불안하게 물었다. 마지막 방법이요. 뭔데요? 지혜가 이를 악물며 속삭였다. 엄마 과거를 파헤치는 거야. 30년 전 아빠 사고. 그거 다시 꺼내는 거지. 태준이 놀라서 물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혜가 빗속에서 비웃었다. 엄마가 깨어나도 과거의 죄는 사라지지 않아. 아빠를 죽인 건 엄마야. 음주운전으로 아빠를 죽였어. 그 사실을 모두에게 알리면 엄마는 절대 재산을 지킬 수 없어. 도덕적으로 자격이 없어. 법적으로도 문제될 거야. 전화를 끊은 지혜는 빗속에서 미친 듯이 웃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딸의 모습이 남아있지 않았다. 천둥이 쳤다. 번개가 하늘을 갈랐다. 지혜는 주먹을 꽉 쥐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한편 병실에서는 박미선이 천천히 완전히 눈을 뜨고 있었다. 은정과 미나가 엄마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다. 엄마, 엄마. 박미선은 딸들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 다음 날 오전 10시 병원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박미선이 눈을 떴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다. 간호사들이 수군거렸다. 407호 환자분 3개월 만에 깨어나셨대. 정말 기적이야. 김현우 의사는 신속하게 정밀 검사를 지시했다. MRI, 뇌파 검사, 혈액 검사, 모든 검사를 다시 했다. 은정과 미나는 엄마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은정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큰언니한테 전화해도 안 받아. 어디 간 거지? 미나가 불안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나도 몰라. 어젯밤에 이상하게 행동하더니 그냥 도망가듯 나갔어. 은정이 조용히 말했다. 언니, 어젯밤 큰언니가 무슨 약 얘기했잖아.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큰언니가 나한테 엄마 링거에 약 타라고 했어. 하지만 난 못했어. 은정이 미나의 손을 잡았다.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지혜가 들어왔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다. 뒤에 낯선 중년 남자가 함께 있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은정이 경계하며 물었다. 큰언니, 저분은 누구세요? 지혜가 차갑게 대답했다. 변호사야. 엄마 재산 문제 때문에 모셨어. 미나가 소리쳤다. 재산? 엄마가 이제 막 깨어나셨는데. 무슨 재산 얘기야? 미쳤어. 지혜가 냉소를 지었다. 미친 거 아니야. 오히려 정신 차린 거지. 그래서 더 정리해야지. 엄마가 의식 돌아오기 전에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며
명함을 꺼냈다. 저는 법무법인 정도의 김상진 변호사입니다. 서지혜 씨의 의뢰를 받아 왔습니다. 은정이 당황해서 물었다. 의뢰요. 무슨 의뢰요? 김상진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다. 박미선 씨의 재산 관리 권한을 법적 보호자인 장녀에게 이전하는 절차입니다. 미나가 소리쳤다. 미쳤어. 엄마 멀쩡하신데. 무슨 재산 이전이야. 지혜가 날카롭게 말했다. 멀쩡해. 30년 전에 사람 죽인 엄마가. 미나와 은정이 얼어붙었다. 침대 위에 박미선도 눈을 크게 떴다. 은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혜가 가방에서 오래된 서류 뭉치를 꺼냈다. 1995년 8월 15일. 아빠가 돌아가신 날. 지혜는 서류를 펼쳤다. 여기 봐. 경찰 교통사고 조사 보고서야. 운전자 박미선. 과실 비율 100%. 사망자 서진우. 은정이 고개를 저었다. 그건 그냥 불의의 사고였잖아. 지혜가 비웃었다. 불의의 사고. 아니야. 음주운전이야. 은정과 미나가 동시에 소리쳤다. 뭐라고요? 지혜가 서류를 두 동생에게 내밀었다. 여기 다 나와 있어. 엄마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음주운전 기준치를 넘긴 상태였어. 그 상태로 아빠를 태우고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했어. 아빠는 그 자리에서 즉사. 미나가 주저앉았다. 믿을 수 없어. 은정은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 이게 사실이에요. 침대 위에 박미선은 희미하게 눈을 뜬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지혜가 계속 말했다. 엄마는 그 사실을 숨겼어. 당시 경찰에게 돈을 써서 무마했지. 우리한테는 그냥 불의의 사고라고만 했고 우리를 30년 동안 속인 거야. 은정이 울먹이며 물었다. 그게 정말 사실이에요. 엄마. 박미선은 입술을 떨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소리를 냈다. 미안해. 지혜가 냉정하게 말했다. 맞지. 엄마가 인정했어. 그래서 나는 엄마를 용서할 수 없어. 아빠는 엄마 때문에 죽었어. 음주운전으로. 김상진 변호사가 말했다. 따라서 본거는 피해자 유족인 서지혜 씨에게 재산관리 권한을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은정이 소리쳤다. 말도 안 돼요. 그건 30년 전 일이잖아요. 게다가 법적으로 이미 끝난 사건이에요. 김상진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도덕적 책임은 남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배우자를 사망케 한 경우 재산 상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도 가능하고요. 미나가 벌떡 일어나 지혜를 마주섰다. 언니는 지금 엄마를 완전히 파멸시키려는 거야. 지혜가 차갑게 웃었다. 파멸? 아니야. 그냥 정의를 실현하는 거지. 엄마는 아빠를 죽인 죄를 치러야 해. 은정이 지혜에게 다가가 뺨을 때렸다. 딱. 병실에 큰 소리가 울렸다. 언니 정신 차려요. 지금 언니가 하는 짓이 아빠가 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혜가 뺨을 만지며 냉소했다. 아빠는 죽었어.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원할 수 없어. 은정이 울며 말했다. 아빠는 엄마를 사랑했어요.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절대 이런 짓 하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지혜가 돌아섰다.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그녀가 병실을 나가려는 순간 침대 위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지혜야. 모두가 박미선을 봤다. 박미선이 입을 열고 있었다. 아주 느리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다. 그날 너희를 지키려고 은정이 엄마 곁으로 달려갔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박미선이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다. 트럭이 너희 쪽으로 오고 있었어. 미나가 숨을 멈췄다. 박미선은 온 힘을 다해 말을 이었다. 뒷자리에 너희 셋이 타고 있었어. 내가 핸들을 꺾지 않았으면 너희가 죽었어. 지혜가 얼어붙었다. 박미선이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다. 아빠도 그렇게 원했어. 애들만은 지켜라 하고. 병실이 고요해졌다. 지혜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다. 변호사 김상진은 어색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갔다. 지혜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변호사 김상진은 어색하게 서류를 정리했다. 은정이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그럼 그날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신 거예요. 박미선이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미나가 울면서 물었다. 그럼 아빠는 알고 계셨어요. 박미선이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희미하게 말을 이었다. 아빠가 마지막에 내 손 잡고 말했어. 당신 잘못 없어. 애들만은 꼭 지켜줘. 지혜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안 돼. 이럴 수가 없어. 내가 뭘 한 거야. 은정이 지혜에게 다가갔다. 언니, 이제 알았죠. 엄마는 우리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신 거예요. 지혜가 울부짖었다. 나는 그걸 몰랐어. 나는 30년 동안 엄마를 원망했어. 아빠 사고가 엄마 때문이라고 생각했어. 미나도 지혜 옆에 앉았다. 언니, 우리 모두 몰랐어. 하지만 이제 알았잖아. 지혜가 엄마를 바라봤다. 박미선은 딸을 향해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지혜가 침대로 기어갔다. 무릎으로 천천히. 엄마, 미안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한테 너무 심한 짓 했어요. 지혜는 엄마의 손을 잡고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30년 동안 쌓인 오해와 3개월 동안 계획한 배신, 그리고 엄마를 죽이려 했던 죄책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김상진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제가 이만 가보겠습니다. 서지혜 씨, 생각 정리되시면 연락 주세요. 지혜가 고개를 들어 변호사를 바라봤다. 필요 없어요. 전 엄마 재산 안 건드릴 거예요. 김상진이 당황했다. 하지만 의뢰비는 이미. 지혜가 소리쳤다. 필요 없다니까요. 나가주세요. 김상진이 서류를 챙겨 병실을 나갔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다. 경찰 2명이 들어왔다. 김현우 의사가 함께 있었다. 서지혜 씨 맞으십니까? 지혜가 고개를 들었다. 네. 경찰 1명이 말했다. 환자 박미선 씨에 대한 약물 투여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미나와 은정이 놀라서 경찰을 막았다. 잠깐만요. 무슨 혐의요? 김현우 의사가 차분히 설명했다. 병원에서 정밀 조사를 한 결과 환자의 혈액에서 불법 신경억제제가 검출됐습니다. 그리고 병실 CCTV를 확인한 결과 서지혜 씨가 링거에 무언가를 주입하려는 장면이 여러 차례 포착됐습니다.
은정이 손으로 입을 막았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다. 지혜가 조용히 일어섰다. 괜찮아요. 제가 갈게요. 저 잘못했어요. 은정이 언니를 붙잡았다. 언니. 지혜가 은정의 손을 뿌리쳤다. 내가 한 짓, 내가 책임져야지. 지혜는 엄마를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엄마, 제가 벌을 받을게요. 제가 한 짓, 평생 후회하며 살게요. 박미선이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힘겹게 말했다. 지혜야, 엄마는 너를 용서해.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엄마, 어떻게 저를 용서해요? 제가 엄마를 죽이려 했는데. 박미선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는 내 딸이니까. 지혜는 그 자리에 무너졌다. 경찰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수갑을 채웠다. 차가운 쇠 감촉이 손목에 느껴졌다. 지혜가 병실을 나가는 순간 복도에서 한 남자와 마주쳤다. 남편 강태준이었다. 여보, 태준이 달려왔다. 당신 왜 수갑을? 경찰이 태준을 막았다. 당신도 조사받아야 합니다. 강태준 씨 맞습니까?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네. 저는 왜요? 경찰이 설명했다. 공범 혐의입니다. CCTV에 당신도 여러 차례 포착됐습니다. 태준이 뒤로 물러섰다. 아니, 저는 그냥. 경찰이 태준에게도 수갑을 채웠다. 두 사람은 나란히 복도를 걸어 나갔다. 병실에서는 은정과 미나가 엄마를 껴안고 울고 있었다.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엄마가 깨어나셔서. 박미선이 두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3일 후, 박미선은 많이 회복했다. 말도 거의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병실에는 은정과 미나가 있었다. 엄마, 은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큰언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미선이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경찰 조사받고 있어. 살인 미수와 약물 투여로 기소될 것 같아. 미나가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큰언니가 엄마한테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요? 박미선이 두 딸을 바라봤다. 지혜는 오해 때문에 그런 거야. 30년 동안 아빠를 잃은 슬픔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간 거지. 게다가 돈 문제도 있었고 절박했던 거야. 은정이 말했다. 그래도 엄마를 죽이려 했잖아요. 박미선이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지혜는 내 딸이야. 첫째 딸이야. 내가 낳아서 키운 아이야. 잘못은 잘못이지만 엄마가 포기할 순 없어. 미나가 물었다. 그럼 엄마는 고소를 취하하실 거예요. 박미선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한테 말했어. 하지만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진 모르겠구나. 은정이 엄마 손을 잡았다. 엄마는 정말 대단하세요. 그때 병실 문이 노크 소리와 함께 열렸다. 낯선 중년 남자가 들어왔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눈빛이 날카로웠다. 실례합니다. 박미선 씨 맞으십니까? 박미선이 경계하며 물었다. 네. 누구세요?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다. 저는 검찰청에서 나온 이동훈 검사입니다. 은정과 미나가 놀랐다. 검사님이요. 왜 오셨어요? 이동훈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서지혜 씨 사건을 조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박미선이 긴장했다. 이상한 점이요. 이동훈이 서류를 펼쳤다. 강태준, 서지혜 씨의 남편 말입니다. 이 사람의 과거를 조사하다가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은정이 물었다.
무슨 사실이요? 이동훈이 설명했다. 강태준의 본명은 김태준입니다. 10년 전에 성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강일수라는 사람입니다. 박미선의 얼굴이 굳어졌다. 강일수. 이동훈이 계속 말했다. 강일수는 30년 전 박미선 씨의 남편인 서진우 씨와 함께 사업을 하던 동업자였습니다. 은정과 미나가 동시에 물었다. 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동훈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것은 30년 전 교통사고 조사 기록입니다. 당시 박미선 씨의 차와 충돌한 트럭 운전사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현재 70세로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박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나요? 이동훈이 녹취록을 보며 말했다. 그는 30년 전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일부러 서진우 씨의 차를 들이받았다고 자백했습니다. 병실이 조용해졌다. 은정이 숨을 죽였다. 이동훈이 계속 설명했다. 그리고 돈을 준 사람이 바로 강일수입니다. 강일수는 서진우 씨와의 사업에서 회사 돈을 횡령했고 서진우 씨가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서진우 씨가 고소하려 하자 강일수는 그를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미나가 비명을 질렀다. 그럼 아빠는? 이동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서진우 씨는 살해당한 겁니다. 교통사고로 위장한 살인입니다. 박미선이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시 경찰한테 트럭이 일부러 우리 차를 들이받았다고 중앙선을 넘어서 정면으로. 하지만 경찰은 제 말을 안 믿었어요. 제가 음주 상태였으니까. 이동훈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네. 당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강일수가 경찰 일부를 매수했고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습니다. 은정이 울며 물었다. 그럼 엄마는 아무 잘못이 없었던 거예요. 이동훈이 대답했다. 법적으로는 음주운전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자체는 강일수가 고의로 일으킨 것입니다. 박미선 씨는 피해자입니다. 미나가 소리쳤다. 그럼 그 강일수를 잡아야죠. 이동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강태준도 공범으로 조사 중입니다. 은정이 놀라서 물었다. 매형이요. 매형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동훈이 설명했다. 강태준은 아버지의 죄를 알고 있었고 복수하기 위해 서지혜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결혼도, 사업 실패도, 빚도 모두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박미선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서지혜 씨를 이용한 겁니다. 미나가 주저앉았다. 그럼 큰언니는 완전히 이용당한 거네요. 이동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서지혜 씨도 피해자입니다. 강태준에게 속아서 범죄에 가담한 것이니까요. 정상 참작이 될 겁니다. 박미선이 울먹이며 물었다. 그럼 우리 지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동훈이 대답했다. 어머님께서 고소를 취하하셨고 강태준에게 이용당한 정황이 명확하니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회봉사 명령 등은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은정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이동훈이 일어서며 말했다. 30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서진우 씨의 명예도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강일수는 살인 교사 혐의로 중형을 받을 겁니다. 박미선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동훈이 병실을 나갔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며칠 후 법원에서 1차 공판이 열렸다. 지혜는 죄수복을 입고 법정에 섰다. 재판장이 물었다.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합니까? 지혜가 고개를 숙였다. 네, 모두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방청석에는 박미선과 은정, 미나가 앉아 있었다. 검사가 일어나 말했다. 피고인은 남편에게 이용당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인 어머니도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상 참작을 요청합니다. 변호인도 일어났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들과 화해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서지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한다. 지혜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방청석에서 박미선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강태준과 강일수는 살인 교사 및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15년과 20년을 선고받았다. 2주 후 박미선은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를 맞이한 건 세 딸이 함께 준비한 작은 파티였다. 엄마, 은정이 케이크를 들고 왔다. 퇴원 축하해요. 미나가 꽃다발을 건넸다. 엄마,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지혜는 조용히 엄마 옆에 앉았다. 엄마, 저는 앞으로. 박미선이 지혜의 손을 잡았다. 넌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어. 이제는 행복할 시간이야. 엄마가 도와줄게. 빚도 엄마가 정리해줄게. 지혜가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엄마 돈은 안 돼요. 제가 이래서 갚을게요. 박미선이 미소 지었다. 바보야. 엄마 돈은 결국 너희들 거야. 빚 갚고 새로 시작해. 지혜가 엄마를 껴안고 울었다. 네 식구는 함께 케이크를 자르며 웃었다. 오랜만에 찾아온 진짜 행복이었다. 한 달 후 법원에서 서진우의 명예회복 결정이 났다. 30년 전 교통사고는 강일수의 계획적 살인으로 인정됐고 박미선의 음주운전 기록도 정당방위 차원에서 참작됐다. 그날 오후 네 식구는 아버지의 묘지를 찾았다. 엄마, 지혜가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30년 동안 오해했어요. 미나도 무릎을 꿇었다. 아빠,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은정이 눈물을 닦았다. 아빠, 이제 편히 쉬세요. 진실이 밝혀졌어요. 박미선이 남편의 묘비를 쓰다듬었다. 여보, 30년 동안 미안했어요. 당신이 나를 지켜준 것처럼 나도 아이들을 지켰어요. 이제야 진실을 밝혔어요.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세상이 알게 됐어요. 바람이 불었다. 벚꽃잎이 날렸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잘했어. 수고했어. 이제 행복하게 살아. 네 사람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머물렀다. 2개월 후 박미선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다. 지혜는 새로운 직장을 구해 열심히 일하며 빚을 갚아나갔다. 미나는 사업을 정리하고 엄마와 함께 작은 카페를 열었다. 은정은 여전히 병원에서 일하며 엄마를 돌봤다. 어느 일요일 오후 네 식구는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엄마, 은정이 푸른 바다를 가리키며 말했다. 제가 말했던 그 여행, 드디어 왔어요. 박미선이 햇살을 받으며 미소 지었다. 그래, 정말 아름답구나. 지혜가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제가 꼭 효도할게요. 평생. 박미선이 세 딸을 바라봤다. 너희가 있어서
엄마는 행복해. 너희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것만으로 충분해. 미나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엄마, 우리 사진 찍어요. 인생샷 남겨야죠. 네 사람은 바다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오랜 고통 끝에 마침내 찾은 평화. 그리고 진실의 힘. 석양이 수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다. 박미선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딸들 정말 잘 컸어요. 당신이 목숨 걸고 지키려던 아이들 이렇게 씩씩하게 자랐어요. 하늘에서 별 하나가 반짝였다. 그건 마치 남편의 대답 같았다. 수고했어. 잘 키웠어. 이제 행복하게 살아. 박미선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새 딸이 엄마를 껴안았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갈매기가 날았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노래가 그들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지혜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저 이제 알았어요. 가장 소중한 게 뭔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바로 가족이라는 거. 은정이 덧붙였다. 맞아요. 우리가 함께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미나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 우리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해요. 네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엄마의 손, 첫째의 손, 둘째의 손, 셋째의 손, 모두 따뜻했다. 박미선이 말했다.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지키고 서로 사랑하는 진짜 가족. 해가 완전히 졌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30년간의 오해, 3개월간의 배신, 그리고 진실의 회복. 모든 것을 겪고 난 후 그들은 마침내 진짜 가족이 됐다. 밤하늘에 별이 떴다. 그 별빛 아래 네 사람은 천천히 숙소로 걸어갔다. 손을 잡고 함께.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